안녕하세요. 야너비의 김현우입니다. 2020년 고2 3월 학평 약의 생체 내 기능이라는 과학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앞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1문단, 2문단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읽어야 되고요. 3문단부터는 좀 쉽게 글이 읽힐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A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정보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약이라는 정보가 나오고 리간드라는 정보가 나오는데 두 정보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가 1문단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은 생체의 작용에 영향을 미쳐 생물학적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먼저 약에 대한 정의를 줬죠. 약은 생체 작용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생물학적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약이 쓰이는 거죠. 그러면 생물학적 효과가 뭐가 된다? 목적. 그러면 생체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글을 읽을 때는 당연히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독서 지문에서는 필자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수단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글을 읽어야 됩니다. 생체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자, 두 번째 문장. 약은, 자, 서술대상 그대로 이어지죠. 약은 생체에서 수용체와 결합해요. 이 약이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 겁니다. 결합하여 유익작용 및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두 가지 작용을 하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약이라는 건 생체 작용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생물학적 효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수단, 여기가 목적. 그리고 약이 수용체와 결합을 해요. 참고로 여기 생체라는 건 생물체를 말합니다. 생물체. 자, 그러면 두 가지 작용을 하는 거죠. 유익작용과 유해작용. 요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얘기한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수단을 구체화시켜서 우리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생체 작용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다. 생체 작용이라는 건 약과 수용체가 결합해서 일어나는 작용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이 경우 약은 생체의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약이라는 게 생체의 리간드와 유사한, 생물체의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하는데, 그러면 약에는 수많은 성분이 있는 거죠. 수많은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슨 성분이 있다? 요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이 있다. 리간드와 그냥 유사한, 같은 건 아니에요. 유사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는데, 자, 이 성분으로 인해, 이 유사한 성분으로 인해서 약은 생체 내에서 리간드의 기능을 합니다. 약은 생물체 내에서 리간드로 기능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 전제를 깔았어요. 자, 약은 리간드가 아니죠. 유사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리간드와 유사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리간드와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리간드와 유사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리간드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약을 그냥 리간드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이제 리간드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한테 설명하겠죠. 그래서 서술 대상이 약이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 시작합니다. 리간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니간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생체 내에 있는 니간드예요. 약이 아니에요. 자, 니간드라는 건, 자, 먼저 정의 주네요. 수용체와 결합하여 신경 자극이나 화학 반응과 같은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자, 생체 내에서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은 니간드가 결합하면 조건이네요. 니간드와 결합한 수용체 작용에 의해서, 자, 여기를 이제 1번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색을 좀 달리해서 1번. 자, 생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2번. 수용체에 의해 니간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이후에 생물학적 반응이 유도되기도 한다까지. 그러면 여기를 정리해 보면, 여기는 이제 리간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간드는, 자, 수용체와 결합하죠. 리간드와 수용체가 결합해서 지금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하죠. 반응을 촉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물학적 반응이라는 건 신경 자극과 그 다음에 화학 반응. 자, 이렇게 촉발하고, 그 다음에 생체 내에서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가 결합하면, 자, 요 리간드를 구차시키죠. 그냥 리간드가 아니에요.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아야 돼요. 친해야 됩니다. 왜냐면 결합할 때는 서로 다른 것보다는 좀, 결합할 때는 친구끼리 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리간드도 수용체와 친한 게 있고 수용체와 친하지 않은 게 있겠죠. 그렇죠? 근데 친화가 있는 그 리간드가 수용체와 결합하면, 자, 두 가지. 1번,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 작용에서 생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 이거를 제가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리간드와 수용체가 결합하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수용체와 리간드가 결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수용체 작용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생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 1번, 그 다음에 2번. 자, 수용체에 의해서 리간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수용체에 의해서 리간드의, 당연히 이때 리간드는 친화성을 가진 리간드입니다. 그게 구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이제 숨겨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냐면, 지금 앞에서 리간드와 수용체가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수용체에 의해서 리간드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바뀐 리간드가 수용체와 어떻게 될까요? 결합해야겠죠. 여기에 만족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1번은 수용체와 리간드가 결합한 게 맞아요. 근데 2번에서는 결합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수용체에 의해서 리간드 구조가 바뀐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앞부분 요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알 수 있죠. 아, 그럼 바뀐 리간드가, 구조 변화가 일어난 리간드가 수용체와 결합하겠네. 그쵸? 그리고 요 1번, 2번을 통해서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그쵸?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리간드인데, 앞에서 요거 있었잖아요. 약을 리간드로 보라고. 그러면 이 약을 요 리간드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두 내용이 결합되는 거죠. 즉, 이 약이 수용체와 결합해서 생체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생체 작용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생체 작용입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생물학적 반응이 뭐예요? 생물학적 효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작용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유익작용과 유해작용이 있는 거죠. 유익과 유해작용이 있는 겁니다. 물론
뒤에서 뭐가 유익작용이고 뭐가 유해작용인지 설명 없어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와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묶는다면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요. 자, 이 부분이 1번, 2번이 이제 작용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지문 가세요. 이러한 점에서 약은, 자, 서술 대상이 다시 약으로 들어옵니다. 자, 약은 특정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 여기서 특정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라는 건 뭐예요? 그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다는 거죠. 이 정보를 여기서 잡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리간드 자리에 약을 넣는 겁니다. 자, 리간드를 인위적으로 생체를 증가시킴으로써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 수가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해서 약의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섭취하잖아요. 근데 그 약에는 리간드와 유산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물체 내에서는 리간드가 많아지겠죠. 즉 리간드가 증가될 겁니다. 인위적으로 약을 먹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 수가 어떻게 된다?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이 된다. 왜? 리간드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약의 효과가 나타난다. 자, 여기까지가 1문단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문단을 A로 묶었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이게 문학이든 독서든 문법이든 마찬가지예요. 화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간을 묶었으면 그 구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34번을 풀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미리 이렇게 했던 걸 안 지웠네요. 이렇게 다시 지우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34번.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글씨가 안 보이네요. 자, 1번. 생체에서 리간드에 의해 수용체의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 먼저 조건형인데, 근데 우리가 리간드에 의해서 수용체 구조가 바뀌는가요? 아니죠. 우리 2번에서는 수용체에 의해서 리간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리간드에 의해서 수용체 구조가 변하는 게 아니라 수용체에 의해서 리간드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뭐가 틀린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뒤에도 잘못됐어요. 세포 기능의 변화가 일어난다. 세포 기능의 변화가 일어난다. 지금 이게 일어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생체 작용인 거죠. 이 생체 작용이 일어나면 생물학적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쵸? 요 목적, 요 생물학적 효과가 일어나는데, 요 생물학적 효과라는 게 결국 뭐였어요? 생물학적 반응이었죠. 생물학적 반응. 그럼 이 생물학적 반응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두 가지. 신경 자극이나 화학 반응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포 기능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부분도 잘못됐고 뒷부분도 잘못됐다. 자, 2번. 자, 생체에서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면 근데 생물학적 반응이 뭐였어요? 생물학적 효과죠. 근데 이거는 목적이었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그쵸? 수용체와 리간드는 동일한 화학 분자 구조 변한다? 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물학적 반응이라고 하면 안 되고 수단인 생체 작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체 작용에 의해서 생물학적 효과, 즉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목적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도 이 부분도 잘못됐고요. 이제 뒤에도 잘못됐습니다. 수용체와 리간드는 동일한 화학 분자 구조로 변화된다. 자, 우리가 리간드가 화학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거 맞죠? 그렇죠? 여기서 리간드는 수용체에서 리간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수용체는 화학적 분자 구조로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수용체에서 화학 분자 구조가 바뀌고 리간드에서 화학 분자 구조가 바뀌고 그리고 그 두 개가 지금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용체는 화학적 분자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뒷부분도 지금 잘못된 거죠. 앞부분, 뒷부분 둘 다 잘못됐습니다. 3번, 약을 복용하면 리간드와 결합된 수용체 수가 약을 복용하면 리간드가 많아지니까 그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수도 어떻게 된다? 많아지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잖아요. 요 뒷부분. 그쵸? 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3, 4번에 적절한 거. 자, 4번. 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약이 생체 리간드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약이 생체 리간드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를 이 약이 포함해야 된다는 건데, 약이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를 포함해야 되는데 무엇이랑 친해야 돼요? 생체 리간드가 아니라 수용체죠. 그렇죠? 그래서 4번 잘못됐네요. 5번, 수용체와 동일한 화학 분자 구조를 가진 물질을 포함한 약은 생체에서 생물학적 효과를 더 크게 일으킨다. 우리 약이 이런 생물학적 효과, 즉 생물학적 효과가 결국 생물학적 반응인 거죠. 그 생물학적 효과, 생물학적 반응이 촉발되려면 당연히 동일한 게 아니라 수용체와 뭐 해야 돼요? 친해야죠.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약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 리간드는요, 실제 우리 생물체에 있는 리간드와 같은 게 아니잖아요. 화학 분자 구조가 유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생물학적 리간드와 완벽하게 같지 않아요. 이건 유사한 겁니다. 유사한 거고, 그리고 그 약의 리간드가 무엇과 수용체와 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화학 분자 구조를 가진 물질을 포함한 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 이 두 개가 다른데 그냥 유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완전히 같다. 이 부분은 잘못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 4번까지, 3, 4번은 이렇게 A 구간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단 가볼게요. 자, 대체로 약은 병원체에 작용하거나 생체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으로 생물학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지금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 지금 같은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약이 병원체로 작용하거나 1번 병원체 작용, 2번 생체의 직접 작용. 요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개가 작용인 거죠. 생체 작용. 그래서 생체 작용에는 생체 직접 작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병원체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직접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병원체 작용은 뭐가 될까요? 얘는 간접이 되겠죠. 대칭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생체 작용에 포함될 수 있겠죠. 생체 작용에는 간접 작용이 있고 직접 작용이 있다. 그리고 그 생체의 간접 작용을 우리는 뭐라 한다? 병원체 작용이라 한다. 그러면 이 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병원체 작용이 있고 직접 작용이 있는데 이 병원체 작용을 대칭에 의해서 우리는 간접 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병원체 작용과 직접 작용은 유익한 작용일 수도 있고 유해한 작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물론 여기는 시험 문제 지문에서 뭐가 유익인지 뭐가 유해인지 설명은 없습니다. 뒤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여러분들 박테리아는 단세포예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얘는 미생물입니다. 생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생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생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다른 겁니다. 자, 요 두 개에 의한 질병의 치료에 활용되는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등은 전자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색을 조금 달리 해볼까요? 자, 요 항생제나 항바이러스는 어떻게? 전자라는 건 뭐예요? 병원체 작용이죠.
자, 그러면 초점화 시켰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항생제나 항바이러스는 병원체 작용입니다. 간접 작용이에요. 자, 가령 박테리아. 지금 앞에서 우리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치료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지금 뭘 끌고 들어왔어요? 박테리아 끌고 들어왔죠. 그렇죠? 여기 보면요. 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에 대한 이야기,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서도 이 약이 나타내는 어떤 생체적인 작용이 다르겠죠. 왜냐면 병원체가 다르잖아요. 박테리아는 미생물, 박테리아는 단세포, 바이러스는 미생물. 완전히 다른 다른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의 효과도 다르겠죠. 자, 먼저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설파제는 인간과 박테리아 모두 대사 과정에서 엽산이라는 물질을 필요로 하는데, 자, 여기서 인간과 박테리아에 뭐가 나온다? 공통점. 둘 다 엽산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엽산을 섭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간과 달리, 그러면 얘는 뭐예요? 차이점. 그러니까 인간과 박테리아 둘 다 엽산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엽산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근데 달리라고 했으니까 박테리아는 엽산을 섭취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박테리아는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점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는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섭취할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박테리아를 이제 몸에서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설파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박테리아를 어떻게 죽이는가? 당연히 이제 엽산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해결책을 얘기할 겁니다. 박테리아는 엽산을 만들기 위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엽산을 만들기 위한 박테리아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요 PABA가 그 수용체, 엽산을 만드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요 PABA가 지금 리간드가 된다는 거죠. 그쵸? 리간드와 수용체 결합이니까요. 결합. 하여 최종적으로 엽산이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박테리아가 어떻게 엽산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이 두 개가 결합을 막아주면 되죠. 얘네들이 PC예요. 문제의 원인. 그래서 지금 박테리아가 몸속에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요 문제의 원인을 공격하면 되겠죠. 얘를 제거하면 될 겁니다. 요 두 개 결합을 막아주면 될 거예요. 이게 아마 해결책일 겁니다. 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설파제를 복용을 하면요. 이제 이 약을 복용을 하면 설파제는 체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쳐 PABA와 분자 구조가 유사한 설파닐 아미이드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리간드죠. 얘도. 약에 포함되어 있는 리간드. 근데 이 리간드가 그 PABA라는 리간드와 유사한 거예요. 그쵸? 유사한 분자 구조. 왜 우리 앞에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유사한 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얘가 돼서요. PABA가 결합할 수용체와 먼저 결합합니다. 요게 해결책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엽산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얘 두 개가 결합해야 되는데 이름도 어렵네요. 지금 설파닐 아미이드가 요 수용체와 결합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엽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원인 결과. 박테리아는 엽산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해결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테리아를 어떻게 지금 치료하는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그 설파제가 설파닐 아마이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거 리간드 구조 변화잖아요. 여기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리간드 구조 변화.
이거는 작용입니다. 그쵸? 작용 몇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 요거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쵸? 요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항바이러스 한번 볼게요. 항바이러스제는 자, 이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겁니다. 스스로 증식하지 못하고 다른 세포에 기생해서 DNA 복제 과정을 거치며 증식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활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바이러스는 스스로 이렇게 증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기생해서 세포가 복제되면 같이 복제되는 거거든요. 바이러스는. 그래서 그 특성을 이용하는 거죠. DNA 복제 과정을 거치며 증식하는 바이러스의 특성. 이걸 활용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증식을 막는 방식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문제점, 확산 억제가 해결책. 근데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증식을 막는 거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증식을 막는 방식으로 확산을 억제한다. 해결한다는 거죠. 자, 유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제니까 이것도 약이겠네요. 그쵸? 자, 이러한 방식의 약에 해당한다. 자, 이러한 방식이 뭐예요? 확산을 억제하는 거죠. 세포 증식을 막는, 바이러스 감염 세포 증식을 막는 방식으로, 방식의 그 약인 겁니다. 유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유클레오타이드와 유사하지만, 유클레오사이드 유도체가 세포의 DNA나 RNA의 수용체와 결합하면,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약이니까 리간드가 되는 거죠. 그쵸? 리간드와 수용체가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작용이겠죠. 결과적으로 DNA 복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DNA 복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런지는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복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증식을 막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생체 변화와 관련될 겁니다. 왜냐면 작용에는 지금 작용을 가지고 우리가 병원체, 간접작용이 있고 직접작용이 있는데 둘 다 항생제나 항바이러스는 둘 다 전자에 해당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병원체 작용이에요. 근데 작용은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항생제는 리간드의 구조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얘는 생체 변화인 거죠. 그래서 얘가 생체 변화, 즉 복제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복제를 못하게 막는다. 그래서 얘는 빨간색. 얘는 작용 1에 해당하겠네요. 물론 지금에서 언급하진 않았어요. 언급하지 않았는데 글의 맥락상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작용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한 플러스 추가, 유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쉽게 결합하지만 감염되지 않은 세포하고는 잘 결합하지 않아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하고만 쉽게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얘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원인, 결과, 유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게 해결책이잖아요. 그쵸? 더 이상 증식 못하게 한다. 증식을 막는다. 자, 이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우리한테 줬네요. 그 다음에 한편,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있는데, 한편이면 이거 추가 정보거든요. 내용이 추가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신경작용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것도 약입니다. 신경작용제는 신경전달 물질 작용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정신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효과를 내는 약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약은 생체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생물학적 효과를 내죠. 신경작용제, 이 약은요, 신경전달물질 작용에 관여하는 거예요.
여기는 생체작용, 여기는 신경전달물질 작용. 작용이 달라요. 그쵸? 물론 목적은 똑같죠. 생물학적 효과, 생물학적 효과. 목적은 같은데 작용 자체가 다른 겁니다. 즉 수단이 다른 거죠.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문은 약의 세포 내 기능을 설명하는데 그때 작용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작용 1이 생체작용, 작용 2가 신경전달물질 작용.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이게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수단을 둘로 나눈 겁니다. 처음에 약에는 두 가지 작용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약의 첫 번째 작용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한편이라는 접속 부사를 통해서 두 번째 작용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용이 다른 겁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생체 작용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우린 여기까지를 보는 거고요. 그쵸? 여기까지를 보는 거고 만약에 신경 전달 물질 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보는 거고요. 그렇죠? 바라보는 부분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지문의 구조를 명확하게 내가 인지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하나의 유런에서 자 이제 여기는 기본적인 정보를 설명합니다. 신경 전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유런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는 유런 말달에 도달하여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하고 자 그래서 유런에서 발생한 이 전기 신호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하는 거죠.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은 연접한 이웃한 다른 유런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뭘 전달하는 거예요? 화학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 신호, 화학 신호 다르죠. 그렇죠? 처음에는 유런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 그리고 그 분비된 신경 물질이 다른 유런의 수용체에서는 뭘 전달한다? 전기 신호가 아니라 화학 신호를 전달한다. 이렇게 신호가 다른 겁니다.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또 문제 만들 수 있겠죠. 전기 신호 자리에 화학 신호를 넣거나 화학 신호 자리에 전기 신호를 넣거나 이렇게 말장난 칠 수 있습니다. 자, 화학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연접한 유런 간의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정보예요. 일반적으로 자, 신경은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자, 우울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지금부터 세라고 할게요. 세,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이거는 그냥 노라고 하겠습니다. 세와 노는 자, 둘 다 신경 전달 물질, 요겁니다.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죠.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 두 개. 이 두 개는 보통 후연접 유런 수용체에서 기능을 다해요. 뒤에서 이제 전달되는 그 유런 수용체에서 기능을 다하고, 기능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 원래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은 뭐예요? 화학 신호 전달이잖아요. 근데 세와 노는요, 그 후연접 유런 수용체에서 화학 신호를 전달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다한다는 게 화학 신호 전달을 못 한다는 거죠. 물결은 낫입니다. 전달을 못 해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기능을 다하고 앞에 있는 연접 유런에 재흡수 과정이 일어나요. 다시 흡수되는 겁니다.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유런 간의 연접 틈새에서 세와 노의 농도가 낮아져요. 아무래도 재흡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연접 틈새 그림이 있었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뭘 줘야 돼요? 지금 화학신호를 줘야 되는데 전염적 유론의 세와 노가 이렇게 흡수돼 버리는 겁니다. 흡수되면 이 염소 틈새에서 얘가 흡수되니까 농도가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낮아지면 결국 뭐가 발생한다? 우울증이 발생한다. 문제점. 그러면 요 세와 노의 농도가 낮아지는 게 문제의 원인이 되겠죠. PC. 그러면 해결책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농도를 높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마 해결할 거예요. 자, 항우울제는 연적 틈새에서 이들 신경 전달 물질, 즉 세와 노의 부족을 해소, 그러니까 농도를 높여준다는 거죠. 부족을 해소한다는 건 농도를 높여줍니다. 는 방식으로 약효를 냅니다. 이 항우울제는. 자, 항우울제는 이제 둘로 나눌 거예요. 먼저 TCA. TCA는 자, 전염적 유론 수용체와 결합을 하여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가 일어나잖아요. 이 우울제, 이 약이, 그쵸? 이 수용체, 물론 이 약이라고 했으면 이게 리간드겠죠? 이 리간드가, 약에 포함되어 있는 이 리간드가 수용체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와 노가 어떻게 된다? 재흡수되지 않는다. 그러면 농도가 낮아지지 않고 유지되겠죠. 뭐 유지되거나 높아지거나 아무튼 낮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쵸? 그렇게 해결할 거고, 그 다음에 SNRI라는 항우울제는 신경전달 물질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공통점이 되죠. 재흡수 억제. 이 두 개는 재흡수 억제라는 것은 TCA 항우울제와 그 다음에 SNRI 항우울제의 공통점. 자, 그 다음에 후연적 유론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건 뭐예요? 차이점. 그러니까 지금 요 항우울제는 에 있는 그 리간드가 요 후연적 유론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농도가 높아질 겁니다. 물론 왜 농도가 높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이게 해결책이라고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만 매겨놓을게요. 1번, 2번 이렇게. 그리고 1번은 TCA의 공통점, 2번은 TCA와의 차이점. 이렇게만 딱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방식으로 연저 틈새에서 신경 전달 물질 세와 노의 농도를 높아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문단. 대부분의 약들은 약효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면 이들 약의 1차적인 약효는 서로 다르더라도 1차적인 약효가 서로 달라도 2차적인 약효는 같을 수가 있어서 공통되는 2차적인 약효가 한층 커질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지금 이거 우울제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도 나눠줘야겠네요. 이것도 부가 문단입니다. 그렇죠? 정보를 부가적으로 더 추가하기 위해서 문단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위의 내용과 맥락이 안 맞아요. 그렇죠? 물론 약과 관련된 얘기는 맞지만요. 자, 그래서 두 약을 함께 복용하면 1차적 효과는 달라도 2차적 효과가 같을 때 공통된 2차적 약효가 커질 수 있다. 그걸 우리는 뭘 한다? 상승 효과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한편 또 나누네요. 부가정보. 약을 장기간 남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오래 먹는 거예요. 약을 오래 먹으면 민감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과 동일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약을 필요하게 하는 뭐가 생긴다? 내성이 생긴다. 왜 우리 약의 내성이 생긴다. 특히 항생제, 그렇죠? 항생제 내성이 생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성이 생긴다는 건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내성이 생긴다. 즉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건 언제 떨어진다? 약을 오래 남용하면. 오랫동안. 이거는 시간적 개념. 남용하면 이거는 양의 범주. 그렇죠? 얘는 시간의 범주, 얘는 양의 범주. 둘을 합쳐놓은 거죠. 오랫동안 많이 먹으면 내성 생긴다. 민감도가 떨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 고의 합평 지문 분석까지는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내용 일치 문제네요. 1번 약을 2종류 이상 함께 복용하면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맨 마지막 문단에서 봤던 내용이네요. 그쵸? 지금 보면 여기 1차적인 약 효과가 서로 다를지라도 2차적인 약 효과가 같을 수 있어서 공통되는 2차적인 약 효과가 한층 커질 수 있는데 이거를 뭐라 한다? 상승효과라고 한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죠. 자, 2번 약은 생체의 신경자극이나 화학반응. 자, 신경자극이나 화학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앞에서 리간드 부분에서 신경자극이나 화학반응과 같은 생물학적 반응. 그쵸? 그리고 요 생물학적 반응이 뭐예요? 생물학적 효과였죠? 우리 이렇게 같이 잡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걸 뭐 한다고요? 얘가 촉발한대요. 촉발한다는 건 잘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생물학적 반응이 촉발된다. 잘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절이죠. 잘 일어나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촉발이라는 이 단어를 조절이라는 단어로 재진술한 겁니다. 패러플라이징 한 거예요. 조절이라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넓은 개념이죠. 물론 이제 조절 안에 이제 촉발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 조절의 상여가 그러니까 촉발의 상여가 조절이니까 2번도 적절한 선지로 볼 수 있겠죠. 자, 3번 약은 생체에서 수용체와 결합하여 이익작용과 유해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그쵸? 약은 리간드와 화학적 분자 구조가 유사한, 그러니까 생체 리간드와 화학적 분자 구조가 유사한 리간드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생체작용이 일어나죠. 그 생체작용에 뭐가 있어요? 유익작용과 유해작용이 있었죠. 따라서 적절한 선지. 4번 약은 생체의 리간드와 유사한 물질을 포함하여, 그렇죠, 이 상물체의 리간드와 유사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의 생물학적 반응을 조절한다. 생물학적 요 반응이 뭐였어요? 요거였죠. 신경자극이나 화학적 반응. 그걸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결국 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적절한 선지. 그러면 33번의 정답이 5번 되겠네요. 약은 생체의 대사작용에 관여하는 물질. 우리 지문에서 생체의 대사작용에 관여하는 물질이 뭐였냐면 엽산이었어요. 근데 그 엽산을 약이 제거했었나요? 아니죠. 엽산을 제거한 게 아니라 박테리아가 엽산을 만드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죠. 그 박테리아에 있는 리간드, 요 PABA. 이 PABA가 엽산을 만드는 수용체와 결합해서 엽산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설파제가 설파닐 아마이드가 바뀌어서 PABA가 수용체와 결합하기 전에 먼저 결합합니다. 그래서 결국 박테리아는 엽산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엽산을 제거한다는 그 말은 안 되죠. 그죠? 엽산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엽산을 못 만들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체를 직접 죽게 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이거는 다 방해하는 거지. 이 약이 설파제가 실제 병원체인 박테리아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33번에 5번 되겠네요. 자, 34번은 우리가 풀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35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기억이 설파제, 니은이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유클레오 사이드 유도체가 들어있는 항바이러스제. 자, 기억은 설파제는 생체 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친 후 약효를 발휘한다. 그렇죠. 우리 설파제가 화학적 변화, 여기 화학적 변화를 거쳐서 얘 PABA와 분자 구조가 유사한 뭘로 바뀝니까? 설파닐 아마이드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적절한 선지. 2번. 기억은 병원체가 대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 생성을 방해하여, 요게 아까 엽산, 그쵸? 엽산 생성을 방해해서 결국 병원체 사멸을 유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니은. 니은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DNA 복제 과정에 개입해서,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합니다. 여기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바이러스 확산을 어떻게 한다? 억제한다. 그래서 해결책을
언급하고 있네요. 물론 2번도 해결책, 3번도 해결책이죠. 각각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우리 생체에서 죽이는가, 그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기업과 니은 모두 병원체와 병원체에 감염될 수 있는 생체 차이를 활용하여 생체와의 차이를 활용해서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 이때 생물학적 효과가 요거, 그쵸? 즉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생체와 차이점이 있었죠. 설파제 같은 요 파트에서는 인간하고 박테리아는 둘 다 엽산이 필요해요. 근데 인간은 엽산을 섭취할 수 있지만 박테리아는 엽산을 섭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박테리아가 엽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게 차이점이었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세포, 생체의 세포는 스스로 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스스로 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세포에 기생해서 복제를 해야 됩니다. DNA 복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 복제 과정을 막아주는 거죠. 막아서 결국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둘 다 생체 차이를 활용하는 거 맞네요. 그러면 35번의 정답이 5번 되겠네요. 자, 기업과 니은 모두 병원체와 생체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질. 병원체와 생체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질은 아까 엽산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엽산은 어디와 관련된 거예요? 기업과 관련된 거지 니은과 관련된 게 아니죠. 그쵸? 근데 모두라고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선지죠. 범주가 잘못됐어요. 따라서 35번에 정답 5번. 자, 36번. 보기는 항우울제 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그림이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봐야겠네요. 뒷부분을.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1번. 보통 가에서 분비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은, 그래서 세노라고 할게요. 세와 노는 나에서 작용한 후 다시 가로 재흡수된다. 자, 원래 세와 노가 뭐였어요? 요 세와 노는 둘 다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일반적 과정이 여기입니다. 하나의 뉴런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는 뉴런 말단에 도달해서 결국 신경 전달 물질 세노가 분비되고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 세노는 연접한 다른 뉴런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화학 신호를 전달해서 연접한 뉴런 간의 신호를 전달하는 매체의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화학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데 화학 신호를 전달하지 않고 그 후 연접 뉴런 수용체에서 기능을 다 해버려요. 즉 화학 전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우울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 가정으로 본다면 보통 가에서 분비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즉 세노는 가에서 분비되죠. 그렇죠? 가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세와 노가 분비되고, 그리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요 후 연접 뉴런에 뭐 하는 거예요? 화학 신호를 원래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전 연접 뉴런에 다시 재흡수된다. 요 과정이죠. 따라서 1번은 적절한 선지. 그 다음에 2번. 지금 SNRI 항우울제는 나에서 지속적으로 흡수됨으로써, 자, 요거 얘기네요. 얘는 이 항우울제는 약이죠. 이 약은 신경 전달 물질 재흡수를 뭐 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겁니다. 재흡수를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농도를 높이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흡수, 요 부분 잘못됐네요. 재흡수를 막아주는 거, 흡수를 막는 겁니다. 뒷부분은 맞아요. 다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높이는 효과를 낸다. 이거는 항우울제는 전부 다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뒷부분이 맞지만 앞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답 2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4번, 5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번,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다해서 세노의 농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 부분이죠. 결국 연저 틈새에서 신경 전달 물질 세노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 효과를 낸다. 이게 해결책이었잖아요. 항우울제가 그렇게 치료하는 거였죠. 따라서 적절한 선지. 자, 다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은 상태로 장기간 유지되면 민감도는 떨어지죠. 민감도는 떨어지고, 민감도가 이렇게 장기간 남용하게 되면 민감도가 떨어지고 결국 뭐가 생긴다? 내성이 생긴다. 자, 5번 항우울제는 가와 나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자, 요 항우울제는 가와 나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그러면 진짜 결합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전연전 유럽. 지금 요 TCA는 전연점 유론 수용체와 결합. 맞죠? 그 다음에 SNRI 항우울제는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후연점 유론 수용체와 결합. 결국 둘 다 그쵸? 수용체와 결합하는 건 맞네요. 따라서 수용체와 결합해서 우울증이 발현되는 원인을 어떻게 한다? 완화한다, 치료한다, 즉 해결책이다. 적절한 선지. 그래서 3번, 4번, 5번 다 맞는 선지입니다. 자, 마지막 37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보기. 생체의 리간드인 히스타민은 처음 보는 리간드네요. 그러면 얘는 다른 사례 적용이죠. 다른 사례 적용 문제입니다. 지문에 히스타민이라는 건 없었어요. 자, 히스타민은 1번 알레르기와 2번 염증 발생. 그 다음에 알레르기와 염증 발생. 요거를 하나로 묶읍시다. 이걸 하나로 묶을게요. 그 다음 2번 위산 분비 등에 모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얘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염증 발생시키고. 위산 분비. 분비. 이거는 그죠. 역류성 식도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자, 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얘를 막는 겁니다. 항히스타민 약으로 개발된 메파라민은 자 이제 해결책. 얘는 문제점. 자, 알레르기 염증에는 효과가 있어요. 알레르기와 염증에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1번은 해결되죠. 그런데 위산 분비 조절에는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2번은 해결을 못해요. 자, 이에 연구자들은 히스타민과 친화성을 갖는 두 종류의 수용체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두 종류의 수용체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왜냐하면 자, 히스타민이 만약에 하나의 수용체와 결합을 한다면 메파라민도 하나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둘 다 치료가 돼야 돼요. 그런데 히스타민이 지금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생시키는데 그때 항히스타민 약으로 개발된 메타민은 1번은 해결할 수 있지만 2번은 해결하지 못한다. 그 말은 수용체가 지금 두 개라는 거죠. 관련된 수용체가. 그래서 지금 요 위산 분비와 관련된 그 항히스타민제를 다시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새 항히스타민 약을 그래서 개발한 겁니다. 그러면 요걸로 가지고 우리가 2번을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요런 상황이에요. 자, 1번 새 항히스타민 약을 개발한 연구자들은 히스타민이 알레르기와 염증 발생에 관여하는 수용체 및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 모두 친화성을 갖는다고 가정했을 것이다. 요 약을 개발한 연구자들이요. 주어가 히스타민이죠. 얘는 요 첫 번째 요 수용체가 알레르기와 염증을 발생시키는 수용체, 그 다음에 2번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 둘 다 친환성이 있어서 얘네들이 이 히스타민이라는 리간드가 결합했을 거다. 이렇게 가정을 했겠죠. 여기 요 부분이죠. 그렇죠? 연구자들은 히스타민과 친환성을 갖는 두 종류 이상의 수용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 내용 그대로예요. 따라서 적절한 선지. 2번 메파라민은 위산의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보다 알레르기와 염증 발생하는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았을 것이다. 얘가 뭘 해결해요? 지금 우리가 1번 알레르기와 염증에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위산 분비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는 이거보다 얘와 친화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선지. 3번 자 메피라민과 새 항히스타민 약은 모두 히스타민과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할 것이다. 그렇죠?
얘랑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뭐 리간드겠죠. 그쵸? 얘네들이 이거와 유사한 리간드일 겁니다. 따라서 3번도 적절한 선지. 4번 메파라민과 세항히스타민 약은 모두 생체의 위산 분비 조절을 1차적인 약효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이 메타라민과 세항히스타민 약이 둘 다 위산 분비 조절을 하는 치료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메파라민은 우리 알레르기가 염증 효과가 있었지만 위산 분비 조절에는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산 분비 조절을 하는 1차적인 약효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얘는 맞지만.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네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5번 세항히스타민 약은 메피라민보다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와 더 높은 친화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이 새로 개발한 세항히스타민 약이 무엇을 치료해요? 위산 분비를 치료하는 거죠. 따라서 5번 또 적절한 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0년 고2 3월 학평 약의 생체 내 기능이라는 이 지문과 관련된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